안녕하세요 여러분. 고1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조아란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느덧 학평을 지금 3번째 봤습니다. 제가 3월, 6월 학평에서도 강조했었지만 학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막 우쭐해하거나 또는 막 실망하거나 이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랐구나. 어떤 문제 유형을 푸는데 어려움을 느꼈구나.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분석하면서 결과를 분석하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3번째 보는 시험이니까 뭐 화법, 작문, 그리고 또 문학, 뭐 독서, 뭐 문법, 자, 각 영역에서 이런 개념들이 자꾸 나오는구나. 또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단골 문제 유형이구나. 이런 게 조금씩 보이셔야 돼요. 보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1부, 자, 화법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강연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자, 강연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통 이렇게 강연이 화법 문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보통 화법 문제에서는 요거 2가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 말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청중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하기 전략, 어떤 말하기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이거 2가지는 화법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2가지 요소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강연이 이제 주로 이제 화법 지문으로 나오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잘 나오냐면 이 강연을 듣고 나서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 강연을 들은 사람이 추가로 질문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잘 나와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떤 강연의 일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1, 2, 3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말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럼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몇이지? 이번 국어시험 평균이 얼마야? 평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등의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라고 이 청자가, 이 강연을 하는 사람이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이런 질문 해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질문 가운데 평균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때 평균은 보편적인 것, 대표적인 것, 자, 어떤 집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정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의 주제가 뭐죠? 여기 있죠? 평균에서 벗어난 삶. 평균에서 벗어난 삶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또 이 강연자가 오늘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 이유를 바로 앞에 제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강연을 계속 들어볼게요.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에서는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뭔가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하냐면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의 훈련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지 않았어요. 안 좋은 상황이죠. 결국 전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인류학자였던 데니얼스는 4,063명의 조종사의 키와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지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종석을 뭔가 이제 조종사들이 가장 이렇게 편한 상태로 안전하게 조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종석을 뭔가 그 수많은 조종사들의 신체의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에 맞는 조종석을 만든 거죠.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 평균값과 조종사 4,063명 각각의 신체지수를 비교해보니 10개 항목이 모두 평균에 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10개 항목이 뭐 팔 길이라든지 뭐 가슴둘레라든지 이런 10개 항목이 평균값에 모두 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자,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게 다 평균에 맞는 사람이라. 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자,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는 조종석이 되어버려 조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평균값에 딱 맞춰서 조종석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조종석은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이 되어버렸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신체 지수조차 이렇게 각 부분이 다른데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성향에 이르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적 능력, 성향, 뭐 성격, 취향, 뭐 가치관, 자, 이런 것에 이르면 그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평균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평균에 이르지 못해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개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특성, 성향 이런 것은 고려하지 못하고 모두의 기준에 맞는 그 평균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평균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압박감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평균적인 사람도 평균적인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지적 능력, 삶의 모습 등에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키는 평균보다 크지만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는데 팔 길이는 짧은 사람이 있듯이 미술은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데 수학은 어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 행복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취향에 나를 대입한 것이죠. 타인의 기준에, 타인의 그 평균값에 나를 맞춘 거죠. 이런 거죠. 이런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다는 타인과 구별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경험,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내 특성에 맞는, 내 가치관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타인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본능이 원하는 그런 것을,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참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그 기준에 좀 맞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막 여기서 말했던 그 압박감에 시달린 적은 없었나,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나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적은 없었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번 이 강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나만의 경험, 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화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하는 사람이 또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요거 두 가지는 기본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제 1번 볼게요. 강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밝히고 있죠? 첫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자, 두 번째,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강연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험을 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런 평균 키는 몇이지? 평균이 얼마야?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맞죠? 청중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그럼 강연의 마무리 부분 보면 되네요. 마무리를 보면서 거기서 태도 변화를 제안하고 있는지. 마지막 단락에서 자,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다 타인과 구별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3번 선지도 맞고. 자,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구체적 사례. 꼭 그 평균값이라는 것이 꼭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 뭐 있었어요?
그 아까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에서의 그 상황이 있었죠. 자, 그다음 강연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강연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듣기 전략이 뭐냐면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강연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나? 그 반응이 있나? 한번 보세요.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었다. 이거 강연에서 없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강연에서 읽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1번 적절하지 않고. 자, 강연자가 활용한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며 듣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시킨 대로 예를 들어서 모두 평균 값에 속하지 그러니까 평균 값에 맞는 조종석을 만들었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조종석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조종석에 신체가 맞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의 신체 지수 10개 항목의 평균을 냈을까? 그냥 이제 궁금해하고 있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평균을 냈는가? 그 강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다음 강연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며 듣는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지적 능력의 평균보다는 신체 지수의 평균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런 내용이 강연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강연에 없었어요. 강연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지금 1, 2, 3번이 다 적절하지 않죠? 자, 4번 볼게요. 자, 강연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으며 듣는다. 강연자가 평균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네요. 이러이러한 것이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자, 강연자는 상품의 규격을 표준화할 때 평균이 유용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품의 규격을 표준화할 때 평균이 유용한 값입니다. 평균이란 건 참 쓸모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도 지금 강연에 없었죠. 자,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인데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성찰하며 듣는다. 자, 제가 그랬죠? 제가 강연을 듣고 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했잖아요. 자,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조바심을 내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 네, 적절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강연 주제를 고려하여 보기에 A씨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근데 이 학생이 그냥 조언하는 게 아니라 뭘 고려해서? 강연 주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A씨에게 할 만한 조언은 이 강연의 주제와 강연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A씨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A씨는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 메뉴를 선택하여 먹는다. 근데 저도 자주 그러는데. 자, 또한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안에서 책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 A씨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뉴, 선호하는 책,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성향, 이것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경향. 그렇죠? 그러면 강연자가 아까 했던 그 강연에서 뭔가 좀 이런 거 말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걸 좀 선택합시다. 예, 이 얘기와는 약간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럼 A씨한테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강연의 내용, 강연의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베스트셀러, 베스트 메뉴 이런 걸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특별한 기준을 찾아 나한테 진짜 맞는 나만의 기준을 찾아 선택해보세요. 이게 강연의 핵심이죠, 여러분. 답은 1번이네요. 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참고해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참고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뭔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선호할 만한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죠? 그럴 만한 조언. 자,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여러 단계에 거쳐 단순하게 만든 후에 이런 내용은 지금 강연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선택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시간을 줄여보세요. 의사결정의 시간을 좀 줄이세요. 뭐 단축시켜 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강연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죠. 짧은 기간에 많이 팔린 것보다는 오랫동안 잘 팔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것도 진짜 나만의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자, 1번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화법장문 통합지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7번은 화법장문 통합지문입니다. 제가 3월, 6월 학평에서도 얘기했듯이 화법과 장문이 같이 있다고 해서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고 했어요. 화법 지문과 장문 지문이 그냥 같이 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유형도 보면 각각 화법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 뭐 장문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4, 5, 6, 7. 4번과 5번은 화법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골 문제 유형이고요. 6번, 7번도 장문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기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절대 뭔가 새로운 신유형, 정말 복잡한 그런 유형이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나는 학교신문에 실을 글에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인터뷰 상황이 왔을 때 보면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진행자가 있을 거고 거기 인터뷰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인터뷰에서도 기본적으로 할 것은 자, 진행자와 그리고 그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말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진행자가 그 질문할 때 취하는 그 질문 전략, 그리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대답할 때 취하는 그 대답 전략. 자, 이런 것들 말하기 방식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인터뷰 내용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신문 동아리 기자 1학년 000입니다. 지난 환경의 날에 학생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특히 업사이클링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이 행사가 이 인터뷰에 뭔가 주된 화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업사이클링 행사에 참여했었나요? 이 기자가, 학생 기자가 이 행사에 또 참여를 했었대요. 네,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든다. 자, 여기서 뭔가 업사이클링이란 그 말에 대해서 좀 그 감이 오는 거 느껴지시죠? 자,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버려진 현수막이 또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뭔가 버려진 것을 뭔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뭔가 재활용하는 듯한 굉장히 그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업사이클링을 제대로 체험하셨네요. 먼저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을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을 하겠대요.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로 자,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행사네요. 자,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버려진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버려진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도 된대요.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자기도 직접 체험해봤던 거라 더 와닿나 봐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선배님은 업사이클링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업사이클링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의의는 무엇보다도 쓸모없어진 재료나 물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자, 이건 우리도 바로 떠올랐죠? 자, 또한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한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업사이클링 행사의 의의를 두 가지를 제시했죠. 환경보호,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창출. 그래서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거군요. 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또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희 누나가 쓰는 가방도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이번 축제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 버려진 방수천을 활용해 자, 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는 자, 이러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아, 저번 행사와 같은 활동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더 의미가 있나 봐요. 자, 멸종 위기 물고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런 사진까지 시각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멸종 위기의 물고기 모양을 디자인한 필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겠군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학생회에서 이런 업사이클링 행사들을 기획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회에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행사를 계속 기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업사이클링 활동을 경험해 봄으로써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생태계를 이렇게 보호하는, 지키는 일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업사이클링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학생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말 멋진 학생회장이네요.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아주 유익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학생회, 학교 학생회에 이런 행사를, 업사이클링 행사를 한번 멋지게 딱 제안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 내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 기자가 글을 쓴 겁니다. 자,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문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이에요. 한번 보죠.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 사람들이 점점 환경 보호 활동에 관심을 높이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쓸모없이 없어진 폐기물에 약간 이 접속어가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놔둘게요. 자,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다. 자,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자,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 이 행사는 환경 친화적인 행사입니다. 라는 업사이클링의 성격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자.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로 자,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인지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업사이클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업사이클링은 어떤 의의가 있다고요?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상품들을 게시하고 있다. 자, 게시라는 단어도 뭔가 좀 어색하죠. 근데 일단은 놔두세요, 여러분. 자,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미 이러한 활동은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 어떤 업사이클링 활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지난 환경의 날에 우리 학교의 학생회에서 진행한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 그죠? 자, 지금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 업사이클링 활동,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자, 그 다음, 이번 축제 때 우리가 하게 될 방수천을 활용한 필통 만들기. 이것도 아까 학생회장이 얘기해 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사이클링과 관련되어진 활동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걸까요? 자, 이거 리을도 일단 넘어갈게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무엇보다도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업사이클링 활동 있잖아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대요. 자, 우리 주변에 그냥 무심코 이렇게 내가 버렸던,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던 그런 물건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자세가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죠. 폐타이어를 활용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든 것도 폐타이어를 쓰레기가 아닌 신발에 밑창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와, 이거는 아까 인터뷰 내용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 기자가 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추가로 조사를 했나 봐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활동, 이런 것도 업사이클링 활동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글 쓰는데 많이 준비를 했네요. 자, 또한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자,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서 그 상품을 오래오래 써야 한다.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업사이클 활동하고 약간 안 맞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드시죠? 일단 놔두시고 평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사이클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A부터 C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인터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법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와 관련한 활동에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제가 화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요소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 화법 문제에서 말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말한 내용, 말하기 전략. 역시 그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와 관련한 활동에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자, A 부분을 봅니다. 학생 기자가 저도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그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험 언급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자, 버려진 현수막이 또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네, 느낀 점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선지예요. 자, 그럼 2번.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있다. 자, B부분 볼까요? 자, B부분에서 학생 기자가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자,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활용하면서,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긍정적인 반응이죠. 자, 3번. 학생 회장은 학생 기자의 요청에 따라 화제가 지닌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자, B 한번 볼까요? 자, 학생 기자가 요청했어요. 업사이클링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자, 일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적절한 선지죠. 4번. 학생 회장은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C에서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C 한번 볼까요? C에서 자, 거기 있네요. 아까 물고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시각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학생 회장이.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이번 행사에서는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요. 의도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C.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학생 회장이 학생 기자한테 뭔가를 질문했었나요? C에서? 아니에요. 학생 회장이 학생 기자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서 학생 기자가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 5번 문제가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푼 거를 딱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오답률 9위에 속하는 문제더라고요. 오답률 9위. 자, 여러분,
이 들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강연을 듣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뭐 그 대답을 듣거나 아무튼 들은 사람, 청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들려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한 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어떤 질문? 여러분이 얘기를 열심히 설명을 해준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내가 얘기한 내용 중에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참 맥빠지게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설명할 때 딴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분명히 설명한 내용인데 다시 그거를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란입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사람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무슨 과목을 가르치세요? 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거를 다시 질문하면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죠? 열심히 얘기를 해준 그 사람한테 예의가 없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낼 때 이미 언급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추가 질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자, 제 소개를 막 했어요. 저는 조아란이고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살고 있고요. 뭘 좋아하고요. 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조아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 있는 선생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얘기의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 자, 이런 질문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 2, 3, 4, 5번 선지를 보면서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은 무엇인가요? 단어 뜻 설명 안 했어요? 이 학생 회장이 설명 안 했어요? 설명했죠. 아까 단어 뜻을 설명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두 번째로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학생 회장을 맥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 네, 아시겠죠? 자,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자,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좀 밑으로 가시면은요, 학생회장이 6번째로 대답한 부분이에요. 학생회에서는 자, 이렇게 업사이클링 활동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추가 질문. 자, 그다음 업사이클링이 사회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얘기했죠. 업사이클링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효과,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질문도 하면 별로 안 좋죠. 업사이클링의 상품에 활용된 다양한 디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기 이게 뭔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에 맞아떨어지면서도 지금 학생회장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 업사이클링과 관련하여 이번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물고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추가 질문입니다. 자, 5번에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6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역시 화법 문제예요. 다음은 그렇죠. 6번 작문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나를 쓴 과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6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사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글쓰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글을 쓰기 전에 지금 아래 선지와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글에 있나 없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 앞에 나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내용 확인 문제예요. 자, 그럼 보죠. 자,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막 칭찬까지 했잖아요. 아까 뭐였죠?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얘기. 그건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1번은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자, 글의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을 보죠.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 뭐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환경 보호에 사람들이 점점 그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단순히 재활용,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배경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끝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나와 있었죠?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쓸모가 없다는, 자,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그 앞부분이죠.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자세. 그래서 우리도 아까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3번도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활동을 설명해야겠어. 자, 얘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었죠. 그 뭐 폐연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 방수천을 활용한 필통 만들기 이런 것도 예가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겠어. 자,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7번 문제. 자, 기억부터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좀 어색하네요. 이 문장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네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골라냈었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쳐 쓰기 문제예요. 자, 고쳐 쓰기 문제는 여러분이 1, 2, 3, 4, 5번 선지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고쳤는데 이렇게 고쳤는데 자연스럽네? 글이 더 자연스러워지네? 그러면 제대로 고친 거고, 자, 시키는 대로 고쳤는데 더 이상한데? 어색한데? 이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 고친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기억,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함으로 그러나로 고친다. 여러분 아까 기억 부분 보세요.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까 그런데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앞뒤 문장을 살펴보죠. 그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 접속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앞 문장을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 뒤에 문장은요.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활동에 주목해서, 그래서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뭔가 배경과 그리고 그 결과, 그 배경으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예요. 앞뒤 문장이. 그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그 두 문장을 이어주기에 적절한 접속어는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출시로 고친다.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게시. 게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또는 어떤 가게를 이렇게 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매매하게 되는 그 매매하는 상황. 그걸 게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출시는 어떤 그 상품을 시장 같은 곳에 이렇게 딱 내놓는 거. 그걸 출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업사이클링 상품들 게시가 아니라 이렇게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적절합니다.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 디귿.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관련된으로 고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문법 문제인지 작문 문제인지, 그죠? 갑자기 헷갈리죠? 피동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여기 고쳐쓰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선지에 문법 개념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선지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잘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야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동이라는 말은 어떤 주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주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2개 이상 이렇게 쓰인 거예요. 같이.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 자주 쓰죠.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쓰죠. 그리고 또는 뭐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아. 이런 표현 은근히 잘 쓰죠.
근데 이게 둘 다 이중피동이에요. 이중피동은 우리가 삼가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겨지지를 보면은요, 이거를 좀 풀었으면 이 겨가 믿기어지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이것도 이치어지지. 그럼 이 말에서 어떤 표현들이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냐면 이 기라는 말, 이걸 이제 피동사를 만드는 그 접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어지다, 여기도요, 히라는 접사, 그 다음에 어지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한 개만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쓰였을 때 이거 이중으로 피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중피동,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 빼주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자, 이거 오지 빼보세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또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것도 그 일이 잊히지 않아, 그 일이 잊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디귿을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관련되어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요 부분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되다라는 말, 이것도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접사거든요. 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 어지, 요거 니은은 엄이에요. 자, 그래서 되다와 어지, 요거 둘 다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보면, 어지를 빼보면 뭐가 되나요? 남는 거 관련된, 깔끔해지죠? 네, 그래서 관련된으로 고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을 볼게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업사이클링을 추가한다. 자, 리을을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죠? 그쵸?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란 목적어를 추가한다. 자, 이렇게 고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 다음 미음. 자, 아까 우리가 어색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미음.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 상품의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상품을 오래 사용해야 한다. 업사이클링과 약간 그 의미랑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번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답 1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지문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작문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작문 과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찾았어요?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매일매일 가고 있는 학교 건물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뭔가 이 글의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고쳐 나갑시다 라고 하는 뭔가 설득의 성격이 강한 그런 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어떤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인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학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만큼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곳이지만 현재 학교 건물의 공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 제가 왜 이런 화제를 가지고 왔는지, 자, 이 화제가 얼마나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그 배경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활동실, 강당, 식당, 도서관 등의 다양한 시설이 학교 건물 안에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들어선 땅의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점차 고층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특별활동실, 강당, 식당, 도서관, 또 중요한 거 빠졌네요. 매점, 이런 거 빠졌잖아요. 자, 이런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그 땅의 면적이 이렇게 딱 고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학교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건물이 막 2층, 3층, 이거에서 막 5층, 6층, 7층.
저 5층에 교실이 있는 친구들 정말 괴롭죠? 저도 5층에 교무실이 있어서 그 노고를 저도 많이 이해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매번 몇 층의 계단을 내려가 밖에 나갔다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거의 교실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운동장에 나가거나 야외 활동을 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 방금 말했던 그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이 쉬는 시간을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라는 거. 그렇죠? 뭐 5층, 6층 이렇게 높은 층에 교실이 있는 친구들 그 1층까지 내려가기 얼마나 귀찮아요. 쉬는 시간도 짧잖아요. 10분. 그 안에 막 1층 막 1층 매점 거기 막 갔다 오는데 막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학생 지는 친구 보내고 막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또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교실의 천장 높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실의 천장 높이. 그래요. 이왕 높아서 막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을 주면 좋겠지만 교실의 천장 높이가 굳이 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보면 높은 천장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실은 보통 2.6m 정도의 높이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천장 높이를 높게 하면 층간 높이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천장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 천장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의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계속 보죠. 그러나 최근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생기면서 학교 건물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급의 교실을 되도록 저층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해줬잖아요. 보통 작문 문제에서요. 이렇게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글에서는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이 서로 대응을 이루어요. 자, 대응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문제점이 만약에 두 가지면 해결 방안도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점 1번과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첫 번째 해결 방안 1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번과 1번. 그리고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2번. 이런 식으로. 개수도 맞고 서로 내용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작문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지금 개요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개요를 짰는데 여기에서 뭐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막 이랬을 때 문제점은 막 3가지인데 해결 방안 2가지. 그럼 이 개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제점 3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 방안 3번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수정하는 막 그런 선지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작문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은 서로 대응을 이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학급의 교실을 되도록 저층에 배치하는 방안. 이거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덜 받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운동장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거나 학교 정원을 거니며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빈 교실은 이왕이면 좀 교무실도 저층에 배치해 주시면 고마울 텐데. 자, 또한 일부 빈 교실은 천장을 기존보다 높게 만들어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작문 문제에서도요. 사실 화법 문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해야 하는 요소가 자, 이 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글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자, 요거 2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요소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볼게요. 새로운 이론들을 비교하며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게 뭐예요?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이론들을 비교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자, 이런 방식 취하지 않았고요. 자,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서 독자의 관심 끌고 있죠?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그런 부분 없었고요.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관용 표현은 일단 없었는데 여러분 관용 표현이 뭐지? 이러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관용 표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발이 넓다. 발이 넓다. 자, 실제로 발의 면적이 막 이렇게 클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뜻으로 또 많이 쓰여요?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인맥이 넓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지금 관용 표현이거든요.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그게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완전히 한 덩어리처럼 이제 고정된 형태로 이 의미로 그 변형된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쓰일 때, 자, 이런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또 손이 크다. 이 관용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씀씀이가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자,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료 활용 문제예요. 자,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글에 집어넣을, 글에 보충할 내용으로 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자료 활용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작문 문제에서는 요 자료 활용 문제가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문제가 덩치가 좀 커요. 딱 보세요.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딱 보면은 이게 막 무슨 표가 나와 있고 막 그래프 나와 있고 막 무슨 신문 기사 나와 있고 자료들이 많고 길고 선지도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자료 활용 문제가 좀 고난도의 문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 활용 문제를 잡는 방법을 제가 일단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자료 활용 문제 선지를 판단을 할 때 있잖아요. 자, 선지가 자료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이끌어낼 만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끌어낼 만한 그런 선지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나다 3개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를 보면서 지금 나라는 신문 기사에서 뽑아낼 만한 선지인가? 또는 전문가 인터뷰에서 뽑아낼 만한 선지인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지의 내용이 자, 지문이나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합니까?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요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료 활용 문제에서 선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에서 뽑아낸 내용을 가지고 자, 글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한다. 글의 뭐 중간 부분을 뒷받침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지가 구성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요거 2가지를 살펴보시면 자료에서 뽑아낼 수 없는 선지인데 그럼 이건 적절하지 않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선지가 이 글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이러면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 이렇게 요거 2가지가 이 자료 활용 문제를 만들 때 키포인트, 핵심이 된다라는 거 아시고 요거 2가지를 판단하면서 선지를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문과, 아직 1학년이니까 문과, 이과는 아직 안 나누어져 있겠지만, 보통 친구들이 이런 그래프, 표, 막 이런 거 시각자료 나오면 좀 당황하는 친구들 많은데,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금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딱 보면 지금 여기 밑에가
연도예요. 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래프들이 나왔을 때 제목을 먼저 봅니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 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학생이 1인당 얼마나 많은 면적을, 그 건물 면적을 차지하고 있나, 그것에 관련된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X축과 Y축의 항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X축에는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연도가 나와 있죠? 그럼 보통 연도가 나오면 지금 연도가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면 뭔가 그 변화 양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무언가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Y축을 보시면은, 자, Y축이 그 실내 건물 면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면적.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학생들이 차지하는 그 실내 건물 면적, 그 학생 1인당 활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면적이, 사용하는 면적이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좀 넓어지고 있죠. 네.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학교의 그 건물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 Y축 항목을 딱 확인했으면 이건 이제 그 변화 양상,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꺾은 선 그래프랑 좀 성격이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X축이에요. 이렇게 연도가 아니라 무슨 항목으로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점, 뭐 교무실, 독서실, 뭐 자습실, 교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뭔가 이걸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 보통 선지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자, 2번 자료를 보시면 쉬는 시간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A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쉬는 시간에 주로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이 73%나 된대요. 거의 교실에 있대요. 자, 그리고 운동장 등 실외라고 답한 학생이 27%였음. 자,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그 이유가 뭔가요? 자,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요. 이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대요. 네. 뭐 5층이나 6층 막 교실이 이래서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이제 나아 신문 기사를 볼게요.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2.4m, 2.7m, 3m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결과, 자,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예상이 되시죠? 3m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낮은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 비해 창의적 문제를 2배나 더 많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은 비례관계다. 천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창의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비례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 자, 그 다음 전문가 인터뷰 마지막 자료죠.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이나 복도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실외로 나가 바깥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학생들이 좀 빨리 그 학교 안에서 실외로 좀 나가게 그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1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뭘 판단하라고 그랬죠? 자, 지문에서 그 자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지인가? 그 다음에 지문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선지인가? 이거 두 가지 판단하면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 글에 있었어요? 있었죠? 자, 그리고 가의 1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합니까? 가의 1 그래프가 뭐였어요?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선지. 자, 그 다음 가의 2를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주로 교실에서 지내게 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럼 가-2가 뭐예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73%입니다. 그 이유가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요. 이 얘기가 지금 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죠. 적절한 자료죠. 자, 그 다음 나를 교실 천장의 높이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 내용 글에 있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나는 신문 기사였는데 그 신문 기사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천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창의력도 높아질 수 있네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도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 4번 선지. 가-1과 나를 학교 실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학교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함을 밝히는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선지의 내용이 그래서 글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내용인가? 그리고 그 선지가 아까 이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글에 있었어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자, 이 두 대상을 활용도와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걸 중요도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은 글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에 있지 않은 내용을 또 뭐 뒷받침한다니까 이거 당연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가-2와 다를 교실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자, 가-2가 뭐냐면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 주로 교실에서 생활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는요. 전문가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실외로 나가 바깥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실외로 학생들이 좀 가급적이면 자주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 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 5번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작문 문제 10번 보도록 하죠. 보기는 초고를 쓴 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뭐냐면요. 사실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고쳐쓰기. 그러니까 보통은 요 유형의 문제가 보기 상자 안에 조건을 줘요. 내용 조건, 형식 조건. 그래서 그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을 다 맞춰서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선지를 밑에서 고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10번, 그러니까 그 10번에 보기 안에 이미 글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미 쓴 글을 넣어놨고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자, 그 조건을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프랑스는 자, 프랑스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뭔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사례를 들고 있는데 자,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 디자인의 학교 건축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도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생각해 학교 건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프랑스처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프랑스처럼 우리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그러니까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나라에 그래서 공간을 이제 개선함으로써 뭔가 그 안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학생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사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경우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기대 효과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자, 여기 바로 나오죠?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 프랑스 사례를 들고 있고요. 개선 방안에 기대 효과를 포함할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주장을 구체화하는 계획? 예를 들어서 학교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보죠.
그렇게 구체화하는 계획을 요약해서 제시해줬어요? 아니죠. 그런 내용 지금 보기 상장에 없었죠? 주장의 실현 가능성, 개선 방안의 문제점 이런 내용도 없었고 주장의 원인이 되는 배경과 개선 방안의 한계. 자,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주장에 대한 예상 반응 뭐 이런 것도 지금 제시하지 않았죠.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자, 문법 문제예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1번, 12번 문제가 자그마치 여러분 오답률 6위, 5위에 각각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가 어려우셨나요?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독서 지문처럼요. 짧게 지문을 하나 주고요. 거기에 이제 11번, 12번을 묶어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 11번, 12번 요런 유형도요. 뭐 별다른 색다른 문제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 문법 문제에서 보기 안에 문법 개념을 주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자, 구체적인 그 개념에 해당되는 예시를 줘요. 그래서 이 개념에 그 맞아떨어지는 개념에 적절한 그 예를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문법 문제의 주된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덩치가 큰 지문이 문법 문제치고 덩치가 큰 지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보기 안에 있었던 개념을 조금 길게 제시를 한 것뿐이지 이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보기 안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홀쭉이와 홀쭉이 중 무엇이 올바른 표기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네,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내로 적되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어를 우리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한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건데요. 일단은 소리대로 적어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발음이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강이 나무가 자,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지금 쓰고 있죠? 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 원칙. 그런데 뒤에 보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은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그 뜻을 밝혀 적는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지금 발음대로 써도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읽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 보세요. 이런 말. 이것을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쓴다면 옷이 옷이 이렇게 쓰죠.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알아보기 쉬워요? 알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한글을 쓸 때 이 발음과 그리고 뜻을 다 중시하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다를 강이 나무가. 자, 그러나 단어나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조사가 만나서 발음이 어떻게 해요? 옷이 이렇게 소리가 바뀌죠? 옷이에서 옷이로 바뀌죠? 사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함께 제시된 것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이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제가 다 설명한 거죠. 자,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자, 형태소라는 말의 개념은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문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 형태소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와 접사나 용언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자,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 형태소 뺀 게 실질 형태소예요.
접사, 어미, 조사, 뺑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쓰자면 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칠품사. 자, 그러면 칠품사 빼면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있죠. 근데 동사, 형용사는요, 어간과 어미라는 형태소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가 또 각각의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자, 어간까지 이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어간 빼고 남은 거 어미, 조사, 접사. 자, 이거 세 가지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 형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문법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예를 들어 꽃나무, 덮개를 보면 실질 형태소, 꽃, 나무 두 개 다 명사죠. 끼리 만나 이루어지거나 실질 형태소, 덮,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의 형식 형태소, 개, 접사입니다. 자, 어근에 접사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단어가 만들어진다. 또한 모자를 쓰다에서는 실질 형태소, 모자, 쓰에 각각 형식 형태소, 자, 를, 다, 조사, 어미, 자, 이런 것들이 붙어서 문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할까? 자,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명사, 대명사, 수사에 조사가 붙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쓴 거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소리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신다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다라고 발음 안 하고 신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렇게 둘 다 지금 보면 소리가 바뀌죠. 옷이 신다. 이럴 때 형태를 밝혀서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밑에 꽃이랑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꽃 소리가 바뀌잖아요. 꽃이 잡아. 이럴 때도 자 이렇게 각각 꽃, 잡아 이렇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대로 적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들어가다처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그러니까 들다와 가다. 들다와 가다로 나누어지죠. 자, 들다와 가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자, 앞말의 본뜻, 즉 들다라는 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여러분 들다라는 말은요. 들다라는 말은 그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향해서 뭐 오거나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가다는 그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다 말 그대로 안쪽 방향으로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다에 이 들다라는 말의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래 형태를 밝혀서 들어가다 이렇게 쓰는 거죠. 들어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다만 드러나다처럼 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것도 이제 들다와 나다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들다, 앞말, 들다의 그 뜻이 여기 이 드러나다에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죠. 이 드러나다라는 것은 뭔가 숨겨지거나 가려진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다, 밝혀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들다라는 말의 뜻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말의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어근의 접사가 붙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에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될 때. 자, 예를 들어 삶은 살다의 어간 살에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 삶이라 발음되지만 삶으로 적는다. 자, 그리고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만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많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많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뭐 예를 들자면 용언의 어간, 예를 들어서 길다. 이거 뭐예요? 형사죠. 형용사죠. 형용사. 그런데 이 길다의 길의 어간에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보면은 이게 길이라는 명사가 돼요. 형용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예가 되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자, 그 다음 용언의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굳다라는
구세 그 어간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돈 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돈 내게 하는 거를 우리가 쓸 때 뭐라고 해요? 놀음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노름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죠. 원래 형태는 이거예요. 그런데 놀다라는 그 어간의 그 원래 뜻이 여기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놀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다 또는 뭐 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돈 내기라는 이 단어에 요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죠. A는 먹을, 이거는 용언의 어간 먹에 어미 을이 결합했으므로, 자, 형태를 밝혀 적었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적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자, 2번. 자, B는 체언 거세, 자, 조사 은이 붙었으므로, 자, 형태를 밝혀 적었군. 자, 이것도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수많은, C는 실질 형태소 수와 형식 형태소 만은이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군. 아, 근데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뒷부분만 봐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지죠. 자, 수많은, 이거 지금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어요?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다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건데 우리가 수만,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지금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으려면 이렇게 썼어야 해요. 근데 형태를 밝혀서 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일단은 실질 형태소 수와 형식 형태소, 이 수라는 말이 의존 명사예요.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와야 하는, 그래서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라고 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만과 은은 보조사예요. 그러니까 체언에 지금 조사가 그런 결합한 경우가 되는 거죠. 실질 형태소에 의존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건데 지금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군, 이렇게 잘못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볼게요. D는 앞말의 본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자, 형태를 밝혀 적었군. 자, 봅시다. 돌다와 오다예요. 돌다. 말 그대로 어떤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뜻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돌아오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다의 뜻이 여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서 원래 형태대로 돌아오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지쳐 쓰러질 뻔했다. 쓰러지다. 이것도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한 겁니다. 뭐냐면은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쓰러지다의 쓸다는 말 그대로 뭐 청소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으다, 또는 뭐 뭔가 이렇게 옷이 막 이렇게 스치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이 뜻이 쓰러지다에 있어요. 쓰러지다는 뭔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쓸다의 의미가 여기에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 거죠. 발음이 나는 대로 쓰러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적절한 답은 3번으로 자, 고르시고, 자, 12번 보고 자, 1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윗글의 기역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 자, 일단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자, 이게 기역의 예일까요? 자, 기역은요, 용언의 어간에 먹다의 먹, 용언의 어간 맞죠?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예요. 맞네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먹이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적절한 예죠. 자, 그 다음에 2번 모두를 그의 정신력을 높이 보죠. 높이라는 말은요, 지금 기역의 예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높이라는 말은 자, 높다, 형용사 높다의 어간에 이라고 하는 자, 접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명사가 된 건가요? 이 높이가 지금 명사예요? 건물의 높이가 높다. 이러면 명사죠. 그런데 높이라는 말은 지금 칭찬하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부사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이제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니은의 예 맞나요? 자, 용언의 어간 익다. 익이라는 어간에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었죠. 익히 들어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디귿의 예인가요? 고름. 자,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았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고름이라는 말은요, 사실 아직 막 분명하게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골타라는 말 있죠. 이 골타라는 말과 자,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골타라는 말은 뭔가 그 속이 막 물크러지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 막 이렇게 막 썩고 이래서 막 물크러지다. 속이 상해서 물크러지다. 이런 뜻인데, 자, 이 고름이라는 말은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 나는 액체잖아요. 찐득찐득한 액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골타는 속이 뭐 이렇게 뭔가 물크러지다. 뭐 속이 막 상해서 물크러지다. 이거랑 뭔가 염증이 생겨서 생긴 찐득한 뭔가 연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쵸. 뭐 이렇게 굳이 막 연관지 이러면 연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뜻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고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다음 그들은 새로 만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다. 자, 이 너비도요. 넓다. 형용사 넓다. 거기에 이제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넓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그 면적이 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너비는 뭐예요? 너비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 가로지른 길이. 그죠? 뭔가 면적이 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요 넓다라는 그 원래 뜻이 여기에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너비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11번, 12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13번부터는요. 우리 2부에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